중국 대륙을 피로 물들었던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 그 중심에는 마오쩌둥의 이데올로기에 취해 여린 손에 칼과 창, 죽창을 들고 전 대륙을 누비며 살인, 방화, 파괴 등을 일삼은 홍위병이 있었습니다. 10대로 이뤄진 홍위병들은 문화 대혁명 내내 어마어마한 사륙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민가를 급습해 샅샅이 뒤지고 터는 초가의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베이징의 창평현과 다싱현에서는 잔혹한 학살극을 벌이기도 했죠. 비판적 언론인 양지성의 기록에 따르면 곤봉으로 때려 죽이고 작두로 썰어 죽이고 밧줄로 매달아 죽이고 심지어는 영유아의 팔다리를 짓밟고 당겨 찢어 죽이는 광란의 대학살이었습니다. 1980년 국경일보 12월 20일자는 1966년 8월과 9월 사이 베이징에서 홍위병에게 맞아 죽은 피해자의 숫자가 1772명이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요,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던 중국 최고의 권력기구였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이념으로 청소년을 세뇌하고 훈습했습니다. 2차 대전을 촉발시킨 나치 독일의 히틀러 유겐트처럼 말이죠. 그들의 잔혹한 모습이 21세기에 재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 중국 민족주의자라고 불리는 분노청년 혹은 소분홍이라는 모습으로 말이죠. 조국이야말로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이라 얘기하며 극단적 중심사고에 빠져 붉은 피를 흘리며 붉은 깃발을 흔들고 예로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은 마음속에 남아 서사시가 된다는 가사의 공산당 랩을 듣고 중비어 전가에 열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작년 틱톡에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축하하는 춤, 그림, 노래 등 여러 챌린지가 한가득 올라왔죠. 공산당을 향해 맹목적인 애정을 쏟아내는 이들은 중국의 불리한 주장을 한다는 판단이 들면 좌표를 찍고 우르르 몰려가 난장판을 벌입니다. 놀면 뭐하니에 출연한 이효리가 예명으로 마오 어때요? 라고 제안한 클립이 방영된 이후 이효리의 인스타그램에는 수천 개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왜 마오쩌둥의 이름을 함부로 쓰냐? 네가 키우는 개의 이름은 그럼 세종대왕이냐? 라는 조롱이 가득했죠. 얼마 전 결혼식을 올린 배우 박신혜가 한복을 입은 화보를 개인 SNS에 올렸는데 이를 확인한 중국인들이 몰려와 한복은 중국 전통 의복의 개량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과 함께 댓글창을 도배하다시피 했죠. 이런 극단적인 광신도를 만든 건 과연 무엇일까요? 중국 분노청년 혹은 소분홍의 만행은 국가적인 통제와 교육, 그리고 획일화된 문화 콘텐츠 소비가 효과적으로 작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 국가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넓은 온라인 세상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고요? 이거는 중국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상에서의 행위를 모니터하고 규제하는 방대한 법률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60개가 넘는 기관들을 가지고 온라인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심지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사이버 공간 행정부를 창설해 자신에게 직접 보고케 함으로써 인터넷에 대한 중앙 집권화된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아니죠. 2016년 11월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법을 발의해 2017년 6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면요, 이 법을 통해 중국 정부가 실시간으로 사이버상의 내용을 검열하고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 데이터 저장 서버를 두도록 강제했죠. 국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개인이나 조직 등을 감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중국 내에서 트위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안에 구금되는 일이 벌어진 것도 이 법 때문이죠. 구금 기간에는 심지어 공산당 선전 영상을 시청해야 한다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외국 사이트들이 웨이보 같은 자국 사이트 이용으로 대체된 것도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만 이용하며 자라온 중국의 Z세대들은 자연스레 자신들의 체제가 최고이고 다른 나라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극단적 팬덤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디지털 홍위병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중국 특유의 체제 세뇌 교육도 한몫했죠. 중국은 일종의 주입식 세뇌 교육인 관수법을 동원했습니다. 현재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젊은 세대는 대부분 2016년 이후 등장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공산당이 중국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자본주의와 미국, 일본을 왜 증오해야 하는지 교육을 통해 주입당한 세대입니다. 이런 교육 방침은 공고한 체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시진핑 주석 이하 중국 정부의 작품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신시대 애국주의 교육 실시 강요를 공지하고 애국은 모든 인민의 의무이며 직무라는 내용의 교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방위적인 세뇌 교육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중국이 최고의 나라이며 다른 나라가 중국을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모습이 관찰되면 공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데?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시나요? 중국 건국 70주년인 2019년부터 대륙 전역에 울려 퍼진 나와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사를 보기만 해도 조국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럼 혹시 이 애니메이션은 보신 적 있나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그 해 그 토끼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2015년 중국 정부가 실시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중국 건국 전후의 군사와 외교 중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극중 토끼는 온순한 동물로 중국을 가리키며 미국은 독수리, 러시아는 곰, 일본은 닭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는데 한국은 남쪽 몽둥이, 북한은 북쪽 몽둥이라고 묘사됩니다. 남쪽은 철모, 북쪽은 인민모를 쓰고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중국인이 한국인을 욕할 때 쓰는 말인 일본 앞잡이라는 뜻의 고려 몽둥이에서 따온 말이라고 추측되는데요. 작품 속에서 한국전쟁은 남쪽 몽둥이가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평소 북쪽 몽둥이를 때리고 괴롭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 이유는 이승만 괴뢰 정권이 백성을 착취했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그러자 남쪽 몽둥이가 독수리인 미국에 도움을 청하고 북쪽 몽둥이는 토끼인 중국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토끼는 장진호 전투 등에서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으나 최종적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구도를 볼 때 한국과 미국이 악당의 역할이죠. 자연히 북한을 도운 중국은 불의를 심판하는 정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친밀한 그림체로 그려진 이 작품 때문에 중국의 젊은 세대는 한국 전쟁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함께 자신들의 조국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항미 원조 전쟁의 승리는 정의의 승리라고 말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분노 청년들이 외국을 상대로 한 공격 행위는 총 14회였습니다.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무려 5회. 사드 배치 때와 BTS의 벤플리트상 수상 당시가 대표적이죠. 얼마 전에 막을 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이들의 공격성은 또 한 번 폭발했습니다. 개막식 자리에서 조선족을 등장시켜 우리나라 고유의 의상인 한복을 한풀하며 공공연하게 국제사회를 향해 자기 문화화시켰죠. 아니 얘네들은 지치지도 않나? 중국 분노 청년들이 왜 이렇게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지나칠 정도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오랫동안 중국 문화에 대해 연구한 김인희 동북아 역사재단 한중관계사 연구소장의 책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 소장은 중국 애국주의 홍위병 분노 청년이라는 책에서 중국 젊은 세대는 한국이 문화 도둑이라고 여기고 약소국이니 마음껏 분노를 표출해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분노 청년들이 한국인 혹은 한국을 상대로 행하는 공격을 보면 김 소장의 설명이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중국 분노 청년들의 인식이 쉽사리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도 일부 지식인을 중심으로 분노 청년의 행태를 병적 민족주의자, 머리에 애국을 붙자 이성은 짐을 싸서 나갔다 하며 비판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초기 중화 사상의 위대함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들의 발언이 한국은 만년 속국으로 미중일의 노예였다, 명성황후는 위안스카이의 첩이었다 등의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발언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 이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문화 국가는 상대방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며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짓밟아서가 아닌 동일한 잣대 안에서 인정을 바탕으로 평가하죠. 중국은 수많은 명사들이 존재했던 유서 깊은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에는 예전 조선의 명사들의 시를 보며 감탄하고 최고라며 지켜세우던 넓은 아량은 존재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이해보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지브러리의 라오였습니다.